십칠화 줄거리. 옥에 갇힌 혜진해보를 구하려는 악한은 혜진 형제의 누이 고대수에게 이 일을 알리고 솔립, 추연, 추윤 등이 손잡고 옥을 깨치고 혜진해보 형제를 구해낸다. 혜진 형제는 그간의 서력을 모두 갚고 이들은 모두 양산박을 향해 나아간다. 한편 다시 벌어진 양산박과 축가장의 싸움에서 솔립의 계교로 마침내 축가장의 삼형제와 축조봉 등을 죽이고 축가장을 무찔러 사로잡힌 양산박 두령들을 구해내는 데 성공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흑선풍 이규는 과도한 살상을 일삼아 송강의 꾸짖음을 듣고 송강은 고을 모든 집에 양식을 나눠주고 수많은 전량과 가축, 말 등을 거느리고 양산박으로 돌아온다. (20일) 뇌행 주동. 한편 뇌행은 양산박을 떠나 보따리를 등에 지고 박도는 손에 쥐고 부지런히 길을 걸어 이튿날에는 운성현으로 돌아왔다. 집에 들러 노목께 돌아온 인사를 여쭙고 옷을 갈아입은 다음에 관사로 들어가 지연에게 뵙고 공문을 바치고 다음 날부터 다시 일을 하는데 묘시에는 들어가고 유시에는 나온다. 며칠 지나서다. 뇌행이 아침에 집을 나서서 현아로 들어가는데 바로 아문 앞에 이르자 누군가 뒤에서 도두어른 언제 돌아오셨나요? 하고 말을 거는 사람이 있다. 돌아보니 조방군 이소희라는 자다. 자넨가? 나 일전에 돌아왔네. 뇌행이 대꾸를 하자 이소희는 앞으로 다가와서 도두께서 떠나시자 그 뒤에 연하 창기 하나가 동경서 새로 왔는데 이름은 백수영이라 하며 인물이 썩 절묘하고 재주가 아주 비상하지요. 지금 희대에서 갖은 노래를 다 부르고 춤도 추고 비파도 타는데 구경꾼이 연일 인산이네랍니다. 도두어른 한번 가보시지 않으시렵니까? 참 절묘한 계집입니다. 뇌행이 마침 이날은 몸이 한가로웠다. 그래 이소희를 따라서 희대를 찾아갔다. 안으로 들어가서 청룡두상 제일 뒤에 자리 잡고 앉은 뒤에 눈을 들어보니 늙은 사람 하나가 머리에 찌그러진 두건을 쓰고 몸에는 나삼을 입고 손에 부채를 들고 올라와 장례를 둘러보며 인사를 한다. 이 늙은 사람은 동경태생 백옥교 올시다. 저는 비록 나이 많고 재주 없으나 이제 어린 딸 수영이가 노래하고 춤추고 또 비파를 타서 즐겁게 하여 드리기로 되었으니 하잘것없는 재주남아 허물 마시고 보아주십시오. 징소리 요란히 울리는 곳에 백수영이 대상으로 올라와 사면을 향해 참배하기를 마친 다음에 앵두 같은 입술을 열어 노래를 부른다. 새 새는 조잘조잘, 옛 새는 돌아가고 늙은 양은 말라만 가는데 어린 양은 살이 찌네. 인생의식이 참으로 어려워라. 원앙새 곳곳이 나는 데다 비길이. 노래를 마치며 곧 풍악에 맞춰 너울너울 춤을 추니 입술은 앵두 같아 하였거니와 뺨은 살구요. 턱은 복숭아에 허리는 수양 버들이라. 노래하는 소리는 흡사 가지 위에 꾀꼬리 울음이요. 춤추는 자태는 그대로 꽃사이 넘나드는 봉황이다. 모든 사람이 갈채하기를 맞이 않는다. 백수영은 한 차례 춤추고 나자 반자를 들고 나서서 제문상에 일어나서 이지상에 머무르고 길지상을 지나서 왕지상으로 갑니다. 손이 앞을 지날 때 거저 지나게 마셔요. 한마디 외고 먼저 뇌행 앞으로 갔다. 뇌행이 상전을 주려고 허리에 찬 주머니를 만져보니 단 한 푼이 없다. 미안한 생각을 금하지 못하여 그는 말하였다. 마침 오늘 가지고 나온 게 없으니 내일 후이 줌세. 백수영이 생긋 웃으며 말한다. 청룡두상 제일위에 앉으신 어른이 이러시면 어찌합니까? 내일 만금을 주시느니 오늘 열량이 제게는 긴한데요. 그 말에 내행은 얼굴이 왈칵 붉었다. 내가 마침 돈을 안 가지고 나와 그러는 게지 결코 주기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닐세. 관님께서 노래를 들으러 오셨으면 을의 돈량이나 지니고 오셨을 테지 빈손으로 오셨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 너던 양 은자쯤은 내주어도 아깝게 여기지 않네. 하지만 공교롭게도 가지고 나오지를 않았으니 어쩌나. 당장 한 푼도 안 주면서 무슨 넉량이니 된량이니 하세요. 그림의 떡을 보고 배고픈 거 참으라기도 분수가 있지.
이때 대상에서 그 아비 백옥교가 소리를 지른다. 예, 아가, 너는 눈도 없느냐? 성내 양반하고 촌사람 분간도 못하니? 경우 모르는 사람하고 구태여 긴 말할 게 뭐냐? 어서 다른 점잖으신 어른께로 나가서 청하여라. 뇌행이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아니, 내가 경우를 모르다니. 그럼 모르지 뭐요. 당신 같은 사람이 경우를 알면 개대가리에 뿔이 나지. 장내에서 웃음소리가 일어났다. 뇌행은 발끈 노하였다. 이놈, 내가 감히 누굴 보고 욕을 하느냐. 그래도 백옥교는 입을 놀린다. 두맥구석에서 소 부리는 놈 욕 좀 하면 대순가. 이때 뇌행을 아는 사람이 있어 한마디 일러준다. 저 간이니 내도두시오. 함부로 그리 못하네. 뭐 여조두라고? 백옥교가 다시 한마디 빈정대는 말에 뇌행은 마침내 더 참지 못하였다. 그는 교위에서 벌떡 일어나자 그대로 몸을 날려 희대 위로 뛰어내리며 백옥교의 멱살을 잡고서 주먹으로 치고 다리로 찼다. 입술이 터지고 이가 부러지며 백옥교는 그대로 마룻바닥에 가 혼절하여 쓰러진다. 모든 사람은 이 광경을 보고 너무나 끔찍하여 일시에 흩어지고 그 중에 몇 사람이 나서서 뇌행을 말렸다. 원래 백수영은 이곳 신임지영과 전일의 동경에 있을 때 서로 왕래가 있던 계집으로 이번에도 그를 바라고 운성영까지 찾아 이른 것이다. 저의 아비가 뇌행에게 맞아 상처를 입은 것을 보자 계집은 곧 교자를 불러 타고 관가로 들어가 지연에게 호소하였다. 뇌행이란 놈이 까닭없이 첩의 노친을 때려 중상을 입히고 희대를 온통 헐어버리니 그게 곧 첩을 업신여겨 그러는 게지 무엇이겠습니까? 지연이 듣고 나자 크게 노하여 백수영더러 곧 곧장을 쓰라 명하니 백앤머리 송사라는 게 이것이다. 고을 안에 뇌행과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힘써 보았으나 아무 보람이 없었다. 계집이 아내가 들어앉아 지연을 농락하고 있는 것이다. 뇌행은 잡혀 들어가 문초를 받고 마침내 옥에 갇히는 몸이 되었다. 백수영은 그러나 이것도 부족하여 다시 지연에게 말하고 뇌행을 저작거리로 내어다가 조리를 돌려 제 아비의 분을 풀고자 한다. 금자인의 무리들이 다들 뇌행과 사이가 좋으나 어찌할 길이 없다. 지연의 분부를 받아 뇌행을 큰 칼 씌우고 결박하여 데리고 희대 앞으로 가니 백수영이 먼저 나와 다방 안에 앉아 있다가 금자인들을 앞으로 불러 말을 이른다. 당신네들이 아마도 이 죄인 놈에게 사정을 두고 싶어하는 모양이오마는 지연 상공의 분부가 지엄하신 터이니 그리들 아오. 만일 털끝만치라도 분부 거행이 태만하고 보면 내가 가만히 두지를 않겠소. 금자인의 무리가 대답한다. 그런 염려는 마십시오. 저희들은 그저 낭작해서 하라는 대로 하오리다. 그렇게들만 한다면 내 후이 상을 주리이다. 금자인들이 어찌할 길 없어 뇌행을 발가벗겨 앞세우고 거리로 조리를 돌리니 구경꾼들이 구름같이 모여든다. 이때 마침 뇌행의 모친이 밥을 하여 들고 아들을 옥으로 찾아가는 길에 이 광경을 보고 사람들을 해치고 나와 금자인의 무리를 꾸짖었다. 당신네들이 내 아들과 한 아문의 동간으로 지내며 그년에게 인정을 받았다고 그래 이래야 옳단 말이오. 무리들이 마음에 민망하여 음성을 낮추어 가만히 말한다. 아주머니, 저희도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닙니다. 원고가 바로 저기 저 다방에 가 앉아서 침검을 하며 저희들이 아드님한테 사정 두는 것만 보면 지연상공께 말씀을 올려 저희들까지 욕을 단단히 베겠다고 잔뜩 벼르고 있으니 이 노릇을 어쩝니까? 원천하의 원고가 친히 나서는 법이 어디 있단 말이오. 살인은 그러하지만 지연상공이 그 계집의 말이라면 안 들으시는 게 없는 바에야 어쩝니까? 어머니는 더 참지 못하고 앞으로 달려들어 한편으로 손을 놀려 아들의 묶인 것을 풀어주며 한편으로 소리를 가다듬어 꾸짖는다. 그 천한 년이 세력을 믿고 이러지만 나는 겁 안 난다. 제가 어쩔 테냐. 바로 다방 앞이라 안에 앉아있는 백수영의 귀에 그대로 들린다. 가만히 있을 리가 없는 일이다. 계집은 한달음에 밖으로 뛰어나와 이 늙은 년아, 너 지금 뭘 했느냐? 소리를 바락지르니 뇌행에 묻히는 그를 보자 더욱 노기가 등등하여 이년아, 이 천사람이 타고 만사람이 누르는 천한년아, 내년이 누굴 보고 욕을 하느냐. 계집은 버들 같은 눈썹을 거스르고 별 같은 눈을 부릅뜨며 이 빌어먹다 돼질 늙은 년 좀 봐. 내게다 대고 욕을 하네.
이년아, 너 보고 욕을 못할 게 뭐 있냐? 내가 이년, 이 고을 원님은 아니지. 백수영이 발끈 성이 나서 앞으로 달려들며 팔을 들어 와락 떠다미니 늙은이가 헛개비처럼 뒤로 나가 자빠진다. 계집은 그대로 따라 들어가며 연달아 철썩철썩 그의 뺨을 쳤다. 뇌행은 이 광경을 보자 노기가 충천하여 전후 생각 없이 그대로 칼머리를 번쩍 들어 계집의 정수리를 향해 한 번 내리쳤다. 외마디 소리를 남기고 백수영이 땅에 쓰러져 다시는 움직이지 않는다. 모든 사람이 보니 골이 부셔지고 눈알이 쏟아져 금자인들은 곧 내행을 끌고 고을로 들어가 지연에게 이 일을 고하였다. 지연은 사람을 내보내어 시체를 검험하고 주변 사람들을 불러 물은 다음에 뇌행을 잡아들여 문초하였다. 뇌행은 조금 더 어려운 빛이 없이 다 말하였다. 지연이 뇌행의 모치는 집에 돌아가 처분을 기다리게 하고 뇌행은 큰 칼 씌워 옥에 내리니 당로절급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미용공 주동이다. 주동은 뇌행이 옥에 들어온 것을 보고 구해낼 생각은 간절하나 도무지 좋은 방법이 없다. 다만 약간 주식을 마련하여 대접하고 옥조를 시켜 정결한 방을 한 칸 치우고 거처하게 하여 줄 뿐이다. 그러나 오래지 않아 뇌행의 모친이 밥을 하여 들고 옥으로 아들을 찾아왔다. 그는 주동을 보자 울며 하소연한다. 이 늙은 사람이 나이 60에 다만 자식이라고는 저의 하나뿐일세 그려. 자네가 평소에 우리 아이와 친동기처럼 지내던 정리를 생각해서라도 어떻게 내 아이 살 길을 마련하여 준다면 참말이지 죽어 결초보은이라도 하겠네. 말을 마치자 눈물이 비오듯 한다. 아주머니 당부가 없으셔도 제가 그 생각을 않겠습니까? 아무 염려 마시고 댁에 돌아가 계십시오. 어떻게든 주선을 해서 아드님이 무사하도록 하지요. 그리고 이뒤로는 밥을 해오지 마십시오. 옥바라지는 제가 잘 할 테니요. 좋은 말로 위로하여 보낸 뒤에 다시 이리 생각하고 저리 궁리하나 도무지 좋은 방법이 없다. 그는 잘 되지 않을 줄 짐작은 하면서도 사람을 놓아 지연에게 뇌물을 주고 또 상하의 인정을 훑었다. 주동은 지연이 심히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아무리 자기가 사랑하는 주동의 청이기는 하나 이번 일만은 지연이 들어줄 수가 없었다. 자기가 사랑하는 계집을 때려 죽였다 하여 뇌행을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한 데다 또 그 아비 백옥교가 곁에서 재촉이 심하기 때문이다. 60일 기한이 찾아 지연은 마침내 문서를 갖추어 주안합사를 시켜가지고 제주부로 먼저 떠나게 하고 당로절급 주동을 시켜 죄인 내홍을 암령하여 가게 하였다. 주동은 10여 명 소로자를 데리고 칼 씌워 앞세운 다음 운성현을 떠났다. 10여리쯤 가니 술집 하나가 있다. 주동은 수하 무리들을 돌아보고 우리에서 술 한잔 먹고 가세 하고 모든 사람을 술집으로 끌고 들어가 술을 권한 다음 주동은 잠깐 뒷간에 데리고 갔다 온다 말하고 내행을 앞세우고 뒤뜰로 나갔다. 조용한 곳에 이르자 그는 곧 내행의 칼을 벗기고 묶은 곳을 풀어준 뒤 말하였다. 자, 내 도두, 어서 빨리 댁으로 돌아가서 자당 매시고 멀리 몸을 피하시오. 뒷일은 내가 다 감당하리이다. 뇌행이 고개를 내젓는다. 나야 도망하면 살겠지만 주절급이 내 대신 화를 당할 테니 그렇게는 못하겠소. 그건 모르고 하는 말이오. 그 계집년 죽인 것이 분해서 지연이 문서를 꼭 죽도록 꾸며 놓았답니다. 이대로 제주까지 갔다가는 꼭 죽었지 살 길은 없는 게고 나로 말하면 아우님을 놓아 보냈대야 죽을 죄는 아니오. 더구나 내게는 양친이 다 안 계시니 개념될 것이 없지 않소. 어서 말리 앞길을 생각하여 빨리 도망을 하시오. 뇌행은 살해함을 맞이 않고 곧 뒷문으로 나가 지름길로 하여 집으로 돌아가자 약간 재물을 거두어 보따리를 꾸리고 욜로한 모친을 모셔 밤을 도와 양산박으로 올라갔다. 뇌행이 술집 뒷문으로 빠져나간 뒤 한참 만에야 주동은 뇌행이 쓰고 있던 칼을 풀 속에 던지고 앞으로 돌아 나오며 소로자의 무리를 향해 외쳤다. 뇌행이 도망을 가고 말았으니 이 노릇을 어쩌나. 수하의 무리가 말한다. 그러면 제가 필시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 이 길로 뒤를 쫓아 잡도록 하시지요. 그러나 주동은 멈칫멈칫 또 한동안을 지체하고 뇌행이 이미 멀리 달아났을 때쯤 하여서야 고을로 들어와 지연에게 고하였다. 소인이 주의하지 못한 죄로 뇌행을 길에서 잃어버렸으니
참으로 유구무원이에다. 지연은 본래 주동을 심히 사랑하는 터이라 이번 일은 흐지부지 덮어두고도 싶었으나 이 일을 눈치채고 백옥교가 상사에 고소하겠다고 나서는 까닭에 하는 수 없이 주동의 일을 제주부에 고하고 그를 압송하였다. 제주부에서 다시 한 차례 문초를 받은 다음 주동은 살인범인 뇌행을 고의로 놓아보낸 죄로 척장 20도를 맞고 2명 방송공인에게 암령되어 창주로 귀향길을 떠났다. 도중에 별거 없이 창주성에 이르러 바로 주하로 들어가니 마침 지부가 승청하여 공무를 보고 있다. 운성현 공인은 주동을 암령하고 계단에 이르러 공문을 바쳤다. 지부가 공문을 읽고 나서 눈을 들어 주동을 바라보니 모습이 속되지 않아 얼굴은 무르익은 대추빛 같고 아름다운 수염은 배를 지난다. 지부는 주동이 첫눈에 들어 곧 분부를 내렸다. 저 죄인은 노성령으로 보내지 말고 본부에 머물러 있어 관청에 시중 들며 일하게 하라. 곧 그의 행가를 벗기고 회문을 만들어 방송공인을 돌려보내니 이날부터 주동은 부중에 머물러 관청에서 일을 하는데 부중의 무리로부터 인정을 받지 않는 자가 없는 데다가 그의 천성이 착하고 너그러운 까닭에 누구나 모두 주동을 사랑하고 아낀다. 어느 날이다. 본관 지부는 청상에 좌정하고 주동은 계단 아래가 시립하여 있더니 지부가 문득 그를 불러 청상에 오르게 한 다음 은근히 묻는다. 내 무슨 연고로 뇌행을 놓아주고 대신 이처럼 귀양살이를 왔더냐. 주동은 아래였다. 소인이 어찌 감히 죄인을 놓아보내리이까. 한때 조심을 않고 있다가 그만 놓쳤소이다. 그렇다면 중죄를 입을 일이 아닌데. 예, 원고인이 집정하여 그리 되었소이다. 그건 그렇거니와 뇌행은 또 어찌하여 백수영을 죽였더냐. 주동이 전후 사정을 세세히 고하니 듣고 나자 지부는 이제 알겠다. 내가 뇌행의 효도에 감동이 있어 의기로 놓아보낸 게로구나. 아니오시다. 소인이 어찌 감히 윗전을 속이리이까. 이렇듯 대화할 때 문득 병풍 뒤로부터 한 아이가 아장아장 걸어 나오니 이 아이는 지부의 친아들로 지부가 금지오격같이 사랑하는 터이다. 대청으로 걸어 나온 아이는 주동을 보자 어찌 생각하였는지 그대로 달려들어 그의 품에가 안긴다. 주동이 또한 귀여운 생각에 덥석 안으니 아이는 방글방글 웃으며 두 손으로 주동의 수염을 붙들고 희롱한다. 지부가 꾸짖었다. 수염을 놓아라. 어른에게 그러는 게 아니다. 그러나 아이는 더욱 주동의 수염을 만지며 조른다. 아빠, 나 이 수염 많은 사람 업고 놀고 싶어. 주동이 지부에게 품하였다. 소인이 업고 밖에 나가 한 차례 구경을 시켜드리고 들어올까 하옵는데. 아기도 놓아 놀자 하고 내 마음도 그러하니 그러면 잠깐 데리고 나갔다가 들어오도록 하여라. 지부가 마침내 허락한다. 주동은 아이를 안고 아문 밖으로 나와 세당 과자를 사 먹이고 이리저리 구경을 다니다가 돌아왔다. 지부가 물었다. 아가, 너 어디 갔다 왔노? 저 수염 많은 사람하고 여기저기 다니며 놀고 또 사탕 과자 많이 사줬어 먹었어. 지부는 주동을 보고 내가 무슨 돈이 있어서 그런 걸 모두 사줬더냐. 주동은 허리를 굽히고 소인의 마음을 표함이니 그만 일을 좋게 이를 것이 있사오리까. 지부는 곧 술을 내어오라 명하였다. 안으로부터 시비가 은병과 과일을 담은 쟁반을 받쳐 들고 나와서 연애 주동에게 권한다. 주동은 황공하여 하기를 맞이 않았으나 지부는 그에게 큰 찻종으로 셋이나 연거푸 마시게 한 다음 은근히 분부한다. 이 뒤로도 아기가 너를 찾거든 데리고 나가서 놀고 들어오너라. 소인이 어찌 감히 은상의 분부를 추워라도 소홀히 하오리까. 하고 물러나와 그 후로는 매일 아이를 안고 거리로 나가서 이곳저곳 두루 구경을 다니며 가지고 온 돈으로 온갖 과자를 사서 먹이는 것이 그의 소임처럼 되었다. 이럭저럭 반달이 지나니 7월 보름이다. 곧 우란분 대제일이다. 이곳 풍속이 해마다 이날에는 거리마다 등을 달고 좋은 일을 행한다. 저녁 때 내하에서 시비가 나와 말한다. 아기가 등 구경을 하시겠다니 매시고 나갔다 오세요. 실례마님 분부시니 잘 구경시켜드리고 일찍언이 돌아오세요. 주동이 대답하고 기다리려니까
안으로부터 아이가 몸에 녹사 한 쌈을 입고 머리를 두 줄 진주로 꾸미고 달려 나온다. 주동은 번쩍 안아 등에 업고 밖으로 나왔다. 바로 지장사로 향하니 때는 초경이다. 여기저기 달아놓은 허다한 물가의 등에 눈이 황홀할 지경이다. 아이는 난간에 올라 놀며 구경하며 주동은 바로 그 아래가 지키고 서 있는데 홀연 누군지 뒤에서 그의 소매를 잡아당기는 사람이 있다. 주동이 돌아보니 뜻밖에도 뇌행이다. 뇌행이 가만히 말한다. 주절급 잠깐 저리로 가십시다. 내 기니 할 말씀이 있소. 주동은 아이를 돌아보고 말하였다. 내 사탕을 사가지고 올게 어디 다른 데 가지 말고 예서 놀고 계시오. 나 여기 있을게 빨리 갔다 빨리 와. 주동은 뇌행을 따라 사람 없는 으슥한 곳으로 갔다. 아니, 여기는 어떻게 오셨소? 형님이 나를 구하여 주신 뒤로 연로하신 어머니를 모시고 도무지 갈 곳이 없구려. 그래 양산박으로 올라가 송공명을 찾아보고 형님 은덕을 말씀하였더니 송공명도 옛날 은혜를 생각하고 조촌왕과 뭇 두령이 모두 감격하기를 맞이 않으며 특히 오군사와 나를 보내서 형님을 만나 뵙고 오라 하여 그래 찾아온 길이오. 그럼 오 선생도 오셨소. 지금 어디 계시오? 말이 미처 마치기 전에 등 뒤로부터 오악구가 나서며 오용이 여기 있소이다 하고 절을 한다. 주동은 황망히 답례하고 물었다. 여러 해포 못 배웠소이다. 선생은 잘 지내셨는지요? 오악구가 말한다. 산채의 묻두령이 형의 은덕을 칭송하는 말씀이야 다시 일러 무엇하리이까. 이번에 오용과 내도두를 이곳으로 보내기는 오로지 형을 청하여 한 가지로 산에 오르기 위함이요. 바라건대 곧 함께 양산박으로 들어가 조송 두 분 두령의 갈망하는 마음을 위로하여 드리도록 하십시다. 듣고 나자 주동은 너무나 뜻밖의 말에 한참 동안 대답을 못하다가 선생 말씀이 옳지 않소이다. 내도두로 말씀하면 스스로 죽을 죄를 지은 까닭에 부득이 산에 올라 입당을 하였거니와 나는 내도두를 놓아보낸 죄로 이곳에 귀양은 왔어도 잘하면 내년이나 후년에 귀양이 풀려 고향으로 돌아가 다시 양민이 될 수 있는 터이니 구태여 산으로 들어가서 숨을 일이 무어요. 소문나기 전에 어서 두 분은 빨리 돌아가시오. 뇌행이 나서서 권한다. 형님이 예서 하시는 게 뭐요? 남의 아래서 통제를 받고 자나깨나 길을 펴지 못하고 사는 게 아니오. 이게 어찌 사내 대장부의 할 일이겠소. 내 형님을 굳이 꾀려는 수작이 아니라 조송 두 분 두령이 형님을 앙망하는 정이 간절하니 여러 말씀 말고 어서 함께 가십시다. 그러나 주동은 듣지 않는다. 나는 연로하신 자당 생각을 하여 아우님을 놓아주었거니와 이제 도리어 오늘날 와서 나를 불의에 빠지게 고내야 옳단 말이오. 듣고 있다 오악구가 말한다. 주도두가 저렇게까지 말씀하니 그럼 우리는 이대로 물러갑시다. 주동은 오 선생 그러면 가셔서 뭇 두령께 잘 좀 말씀을 올려주시오. 두 사람과 함께 다리께까지 와서 먼저 장소로 가보니 이 어이된 일인가. 아이가 간 곳이 없다. 주동은 소스라치게 놀라 미친 듯 이리저리 찾아 돌아다녔다. 그러나 도무지 그림자도 찾아볼 수가 없다. 이때 뇌행이 앞으로 나와 팔을 잡으며 우리하고 같이 온 사람이 하나 있는데 내 생각 같아서는 형님이 안 가시겠다고 고집부리는 것을 보고 아마 그 사람이 아이를 어디로 데리고 간 것 같소. 나하고 가보십시다. 주동을 이끌고 오용과 세 사람이 지장사를 떠나 성 밖으로 찾아 나오니 주동은 마음이 심히 황망하여 묻는다. 그래, 같이 온 사람이 대체 아이를 데리고 어디로 갔단 말이오? 우리 숙소로 가면 자연 알게 될 것이니 어서 가십시다. 만약에 시간이 너무 지체되면 지부상공께 꾸중을 들을 텐데. 그러니 어서 가보십시다. 그 사람이 필연코 숙소로 데리고 갔을게요. 주동이 답답한 심사를 억제하지 못하여 물었다. 대체 그 사람이 누구요? 뇌행이 대답한다. 나도 잘은 모르는 사람인데 아마 흑성풍 이규라나 봅니다. 듣고 나자 주동은 펄쩍 뛰었다. 아니 그럼 강주서 사람 죽인 바로 그 이규가 아니오. 오용이 천연덕스럽게 대답한다. 바로 그 사람이요. 주동이 발을 구르며 원 이 노릇을 어쩌나. 황황이 두 사람을 따라가는데 성을 떠나 20리쯤 오자 한 사나이가 저편에 가서서 이쪽을 바라보고 인제들 오슈.
나 여기 있수 하고 외친다. 그가 흑선풍 이규임을 짐작한 주동은 한달음으로 그의 앞으로 뛰어가 대바람에 물었다. 여보, 아이를 어디다 두었소? 이규가 넙죽 절을 하고 대답한다. 절급 형님, 아이는 바로 요 근처에 있소. 요 근처가 어디요? 내가 아이의 입에다 마약을 물려가지고 안고 나와 저 숲풀 속에다 눕혀 놓았으니 형님이 가서 보시구려. 달이 휘영청 밝다. 주동은 허둥지둥 숲속으로 찾아 들어갔다. 달빛 아래 살펴보니 저편 풀밭가에 어린아이 하나가 누워있다. 주동은 그 앞으로 달려들어 덥석 안아 일으키려 들었다. 그러나 이 여인 병곤가, 아이는 무참하게도 머리가 깨어져 죽은 지 이미 오래다. 원 이런 악착스런 짓이 어디 있단 말이냐. 주동은 노하였다. 두 주먹 불 끈지고 숲을 밖으로 나오니 세 사람이 간 곳이 없다. 사면으로 찾아다니는 중에 문득 저편으로부터 내 이리 와서 내 쌍도끼를 받아봐라 하고 외치는 소리가 들린다. 눈을 들어보니 바로 이규다. 주동은 사문 눈에 불이 났다. 이놈아, 내 도망가지 말아라. 소리를 병력같이 지르며 포삼자락을 걷어붙이고 쫓아가니 이규가 획 몸을 돌이켜 달아난다. 주동은 두 주먹 불 끈지고 급히 쫓았다. 그러나 이규는 본래 산을 뚫고 고개를 넘어 걸음 잘하는 사람이다. 주동이 따라가지 못하고 숨이 차서 잠깐 길가에 앉아 쉬려니까 이규도 저만치 걸음을 멈추고 서서 연방 도끼를 휘두르며 뭐라고 있느냐, 어서 오너라, 이리 와 하고 큰 소리로 외친다. 주동이 한 입에 삼키지 못하는 것을 하나며 또 부지런히 쫓아가는 중에 어느덧 날이 훤히 밝아온다. 이규는 여전히 얼마쯤 앞에 가 있어 주동이 급히 쫓으면 저도 급히 도망하고 천천히 따르면 저도 천천히 달아나고 쫓지 않으면 저도 주저앉아 이러기를 거듭하다가 어느 대장원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오라, 내가 이리 들어갔겄다. 이제는 되었다. 속으로 생각하며 그대로 쫓아 장원 안으로 들어가 바로 청전에 이르러 보니 양편에 허다한 병장기가 꽂혀 있다. 주동은 속으로 얘가 필시 벼슬하는 사람의 집인가 보다 생각하며 안을 향하여 큰 소리로 불렀다. 아무도 안 계시오. 말이 끝나지 아니하여 한 사나이가 병풍 뒤로부터 나오니 그가 누군가. 누대의 금지오겹이요 선조의 용각호 봉황 같은 자손이다. 단서철거는 가문을 호위하고 만리의 어진이를 불러 이름이 떨치누나. 이 곧 당대의 맹상군이라는 소선풍 시진이다. 시진이 묻는다. 누구시오? 주동이 바라보니 그의 인물이 훤하고 자질이 수려하다. 그는 황망히 예를 베풀고 대답하였다. 소인은 운성현 당로절급 주동으로 죄를 짓고 이곳에 기양 온 사람이에다. 간밤에 지부의 아이를 안고 등구경을 나왔다가 흑손풍에 죽이는 바 되었는데 이제 그놈이 댁으로 들어왔으니 부디 잡아내어 관가로 보내주십시오. 주인이 말한다. 누구신가 하였더니 미영공이시로군. 좀 올라와 앉으시지요. 주동은 물었다. 관인의 고성대명을 듣잡고 싶소이다. 이 사람의 성명은 시진이라 합니다. 대명을 듣자온 지 오래더니 다행히 오늘날 우러러 뵙습니다 그려. 하고 주동이 그에게 정중히 예를 베푸니 시진이 곧 그를 청하여 후당으로 들어간다. 자리를 나누어 앉은 뒤에 주동은 한마디 물었다. 흑손풍 그놈이 어떻게 댁에 와서 숨어 있습니까? 내 말씀 하오리다. 이 사람이 본래 강호상의 호환들과 놀기를 좋아하지요. 내 집 조상이 원래 진교역에서 성태조에게 양이한 공로가 있는 까닭에 선조께서 일찍이 단서철건을 칙사하셨으니 죄 지은 사람을 집안에 감추어 두어도 누구나 감히 와서 뒤지지를 못하지요. 근자의 양산박의 급시의 송공명이 오학구, 뇌행, 흑선풍 세 사람을 내 집으로 보내 조카를 산으로 청하여 한 가지로 대의를 맺으려 하였으나 조카가 고집하여 듣지 않는 까닭에 부득이 이규를 시켜 아이를 죽여서 조카의 돌아갈 길을 끊도록 한 것이니 그리하시고 과히 노여워 마시지요. 오 선생, 내 도두 이리 나와 절긋게 사죄하시오. 말이 떨어지자 옆방에서 오용과 내행이 나와 절하고 형장, 우리 죄를 용서하시오. 이번 일로 말하면 모두가 송공명의 장령으로 한 일이오.
부디 노염을 푸시고 산채로 같이 올라가십시다. 주동은 말하였다. 여러분의 정의는 잘 아오. 그러나 일이 너무 잔인하지 않소. 곁에서 시진이 또한 극력 권하니 그럼 내 가기는 가려니와 먼저 흑선풍을 좀 보아야겠소. 시진이 옆방을 향하여 이대가 왜 나오시지 않소? 한마디 하자 이규가 나와서 주동을 향하여 사죄한다. 보지 않는 때에는 오히려 참겠더니 당장 눈앞에 이규를 보매 주동은 충천하는 노기를 억제할 길 없어 그대로 이규에게로 달려들어 사생결단하려 드니 시진, 오용, 뇌행 세 사람이 일시에 나서서 좋은 말로 권한다. 주동은 한참 만에 입을 열어 말하였다. 만약에 나를 기어코 양산박으로 데리고 가고 싶다면 한 가지 일을 꼭 들어주시오. 그렇지 못하면 죽어도 못 가겠소. 오용이 얼른 나서서 묻는다. 한 가지는 말고 몇십 가지라도 원대로 하여 드리리이다. 대체 어떤 일이오? 나를 데리고 가시려거든 우선 이 흑성풍 놈을 죽여 내 원부터 풀어주시오. 이 말을 듣고 이규는 크게 노하였다. 내가 어찌하여 꼭 나를 죽이려만 드느냐. 모든 게 조송 두 분 두령의 장령대로 했을 뿐인데 내가 아란 것이냐. 주동도 크게 노하여 다시 맞붙어 싸우려 한다. 세 사람은 다시 나서서 두 사람을 뜯어 말렸다. 주동은 시종 이규가 만일 있다면 죽어도 산에는 올라가지 않겠다고 고집한다. 시진은 마침내 말하였다. 그렇다면 좋은 수가 있소. 이대가는 아직 내 집에 계시고 세 분만 산으로 올라가시오. 그러면 되지 않소. 하지만 이 사람이 이제 큰일을 저질러 놓았으니 지부가 필연코 운성현에 가서 내 가족을 잡으려 할 것이니 이 노릇을 어찌하오. 그러나 오용은 그것은 염려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소. 아마도 송공명이 벌써 권속을 산으로 모셔 올라갔으리이다 하고 일러준다. 주동은 비로소 마음이 놓였다. 시진은 곧 술자리를 벌여 그들을 대접하고 말 세 피를 준비하여 그날 저녁으로 세 사람이 떠나게 한다. 오용은 작별하기에 미쳐 이규를 보고 당부하였다. 이대가 그럼 얼마 동안 이곳에 계시다 주도도 화가 좀 풀리거든 시대간인과 함께 돌아오시오. 행여나 술 너무 자시고 함부로 남을 치거나 하여 공연한 사단을 일으키지 말고 잘 계시다 오시오. 염려 마오 오 선생. 내 술도 적게 먹고 또 남하고 시비 안 하고 잘 있을 테니 먼저 가시오. 이규가 선선히 대답한다. 이리하여 미영공 주동은 오용과 뇌행을 따라 양산박으로 올라가서 두령이 되고 흑선풍 이규는 소선풍 시진의 장상에 얼마 동안 머물러 있게 되었다. 22. 고당주. 흑선풍 이규가 시진의 장상에 머물러 있기도 이미 한 달이 지난 어느 날이다. 웬 사람 하나가 일봉 서차를 들고 장상으로 달려들자 시진이 받아서 펴보더니 문득 소스라쳐 놀라며 아니 이게 무슨 일인고? 그런 곳 내가 가봐야 하지 않나? 하고 소리친다. 아니 무슨 일이 생기셨나요? 하고 이규가 괴히 생각하여 물으니 내 숙부 시왕성이 지금 고당주에서 살고 계신데 본주지부 고렴의 처남 은천석이란 자가 난데없이 와서 까닭없이 화원을 내놓으라는 통에 그만 화병이 나셔서 병상에 누워 계신데 아무래도 오래지 않으실 것 같다는구려. 그래 유언하실 말씀이 있다고 날더러 오라시니 곧 가 배워야겠소. 대간이니 가신다면 나도 쫓아가겠소. 가시겠으면 같이 갑시다. 시진은 총총히 행장을 수습하고 10여 필 좋은 말을 가려 이규와 5, 6명 장객을 데리고 이튿날 오경에 집을 떠나 그날 해지기 전 고당주에 이르렀다. 성내로 들어가 시왕성 장전에서 말을 내려 이규와 장객들은 밖에 머물러 두고 혼자 안으로 들어가 숙부 시왕성의 병상 곁으로 가서 보니 낯은 누렇고 몸은 마른 나무와 흡사하여 다만 한오락이 기운만 있을 뿐이다. 시진이 이 광경을 보고 숙부 앞에서 소리를 놓아 통곡을 하려니까 안으로부터 황성의 후치 부인이 나와 권한다. 자네가 먼 길을 달려오느라 몸이 피곤할 텐데 너무 그렇듯 번뇌하지 말게. 시진이 울음을 그치고 어찌된 사정을 물으니 부인이 대답한다. 이 고을에 새로 도임한 지부 고렴이 본주 병마를 겸관하고 있는데 이자가 동경 고태위의 조카라나.
그래 세도를 믿고 대체 안 하는 짓이 없는데 근자에 또 그 처남되는 은천석이란 놈이 내려왔네 그려. 모두들 이놈을 은직각이라 부르지. 이놈이 새파랗게 어린 놈으로서 제 매부를 믿고 갖은 못된 짓을 다 하는 중에 어떤 녀석이 아첨하느라고 댁 뒤에 화원과 정자가 좋으니 뺏으라고 충동을 했나 보네. 아 이놈이 백주에 무렵에 수십 명을 끌고 뛰어들어와서 화원을 두루 보고서는 우리더러 나가라고 땅땅 으르니 쑥북해서 그 꼴을 가만히 보고 계시겠나. 그래 우리 집도 금지옥엽으로 선조의 단서철권이 있는 터라 아무나 우리를 우습게 보지 못하는데 내 어찌 나를 업신여겨 내 집을 뺏고 대체 날더러 어디로 가라는 말이냐 하고 준절히 꾸짖지 않으셨겠나. 그랬더니 이놈이 달려들어 막 치내 그려. 수북해서 맞으시기도 많이 맞으셨지만 그 젊은 놈한테 욕보신 것이 더욱 분하셔서 화기가 뜨셨구먼. 그래 그날 자리에 누우신 뒤로 식음을 전폐하시고 의약도 아무 효험이 없어 저 모양이 되셨다네. 듣고 나자 시진은 원 그런 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숙모님 이제는 다른 염려 마시고 의원이나 청하셔다가 숙부님 병환이나 잘 조리하시지요. 제가 곧 창주로 사람을 보내 단서철권을 가져오래서 한번 단단히 그놈과 따져보겠습니다. 관부는 말도 말고 금상어전회를 가더라도 조금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여 숙모의 마음을 위로하고 밖으로 나와 이규와 종인들을 보고 자세한 사정을 이야기하니 이규가 벌떡 자리에서 뛰어 일어나며 말한다. 그 자식이 참말 경호 없는 자식이로군. 내 도끼 가지고 온 게 있으니 우선 몇 번 맛을 뵌 다음에 따지기로 하십시다. 아니요, 이대가. 조급히 굴 것 없소. 그놈이 제 아무리 세도를 믿고 그러지만 내게는 성지가 있는 터이니 법도대로 해볼 일이요. 대간이는 법도 하지만 그까짓 법도라는 게 무슨 소용이 있소. 지금 세상이 법도대로만 되어간다면 이렇듯 천하가 어지러울 까닭이 어디 있소. 여러 말 할 것 없고 내 도끼부터 써본 다음에 아무렇게든 하기로 합시다. 그래서 그놈이 관가에 곧장을 내거든 그때는 관가도 마저 둘부숴버리지. 시진은 웃으며 말하였다. 주도두가 이대가를 보지 않으려 하기도 이상한 일이 아니로군. 여기는 금성 아니라 산채에서 하듯 하였다가는 안 돼요. 금성이 다 못이야. 나는 강주 무의군에서도 사람을 퍽 죽였소. 하여튼 차차 동정을 봐가지고 좋도록 합시다. 아직은 방에 들어가 모른 채 하고 계시오. 이렇듯 말하고 있을 때 안으로부터 시첩이 달려나와 청한다. 대간인 곧 들어오시랍니다. 시진은 다시 안으로 들어가 숙부 침상 앞으로 갔다. 황성이 두 눈에 눈물을 머금고 그를 향하여 말한다. 너는 직위가 높으니 필연 조상을 욕되게 안 할 게다. 나는 오늘날 은천석이란 놈에게 맞아 죽거니와 너는 부디 고륙주정을 생각하여 몸소 단서를 싸가지고 경사로 올라가서 내 원수를 갚아만 준다면 내 구천지하에 내 덕을 입을 것이니 부디 보중하여라. 겨우 당부하기를 마치자 드디어 황성은 한을 머금고 세상을 떠나버린다. 시진은 일장 통곡한 뒤에 몸소 나서서 일을 분별하는데 관제와 예를 쫓아 일문이 발상하니 이때 이규는 밖에 있다가 안에서 곡성이 낭자한 것을 듣고 혼자 주먹을 어루만지며 분을 참느라 안간힘을 쓴다. 종인들을 붙잡고 자세한 말을 물어는 보나 아무도 일러주지 않는다. 시왕성이 세상을 떠난 지 사흘째 되는 날이다. 이날 은천석이란 자는 무렵에 20-30명에게 탄궁을 비롯한 무기를 들려 말 타고 성 밖으로 나가서 한 차례 질탕이 논 다음에 약간 취한 것을 만취나 한 듯이 꾸미고 성내로 들어오자 바로 시왕성의 집을 향하여 말을 몰았다. 문전에 이르자 말을 세우고 서서 이 집에 누구 없느냐? 좀 밖으로 나오너라. 하고 큰 소리로 외치니 시진이 안에 있다 몸에 거상옷을 걸치고 나온다. 은천석이 바로 취한 얼굴이 몽롱하여 마상에 앉은 채 한마디 묻는다. 자네는 이 집에 어찌 되는 사람인가? 나는 시왕성의 조카 시진이요. 내 일전에 이 집 주인을 보고 곧 집을 비워놓고 나가라 분부를 하였는데 어째서 내 말을 거역하고 여지껏 집을 내놓지 않노? 내 숙부께서 병환으로 자리에 누워 계셔 그래 떠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저께 밤에 그에 돌아가셨어.
이제 49일이나 지내고 떠날까 하니 그리하시오. 초정도 치르기 전에 이자와 다투고 싶지 않았고 더구나 술이 만취한 꼴을 보아 시진은 이렇듯 온순하게 돌려보내려 한 노릇이 뜻밖에도 은천석이란 놈은 듣고 나자 발끈 성을 내며 방귀 같은 수작 마라. 내 꼭 사흘 기한을 줄 테니 그 안에 나가야 망정이지 만약에 사흘이 지나도 안 나가는 때에는 먼저 칼을 씌워서 곤장 100대를 먹일 것이니 그리 알아라 하고 소리를 가다듬어 꾸짖는다. 시진은 한마디 하였다. 즉각 사람을 너무 업신여기지 마오. 우리도 황제의 자손이오. 더구나 선조의 단서철권을 가지고 있으니 함부로 그리 못하오. 뭐 단서철권을 가지고 있다. 그럼 내어다 날 좀 보여다오. 지금 여기는 없고 창주 내 집에 있는데 사람을 보냈으니까 곧 가지고 올게요. 예, 이놈의 수작 봐라. 정말 내가 단서철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내 두려워 않을 텐데 여긴 없고 뭐 창주로 가지러 보냈다. 은천석은 뇌까리고 나자 수하의 무리들을 돌아보고 소리쳤다. 내 사정 두지 말고 저놈을 쳐라. 수십 명 무례배들이 일시에 손을 놀려 시진을 치려 하는 바로 그때다. 처음부터 문틈으로 가만히 밖의 동정을 엿보고 있던 흑선풍 이규가 병력 같은 소리를 지르며 밖으로 내달았다. 아무도 미처 어찌할 새가 없었다. 한달음에 말 앞으로 달려들자 이규는 은천석의 팔을 잡아 그대로 끌어내리며 곧 주먹을 들어 면상을 쳤다. 소리를 지르며 은천석이가 보기 좋게 뒤로 나가 자빠지자 수십 명의 무례배가 와 하고 소리치며 일시에 이규에게 몰려든다. 수십 명이든 수백 명이든 겁낼 흑선풍이 아니다. 주먹으로 치고 발길로 차서 순식간에 5, 6명을 때려 누이자 싹수가 틀린 것을 눈치챈 남은 무리들은 제각기 앞을 다투어 도망쳤다. 이규는 구태여 그 뒤를 쫓으려 않고 땅에 쓰러진 채 일어나지 못하는 은천석이를 한 손으로 잡아 일으키자 다시 주먹으로 치고 발길로 찼다. 시진이 어딜 감히 말리겠는가. 앞으로 나가 땅에 쓰러진 은천석을 들여다보니 이를 어쩌랴. 이미 늦었다. 이미 그는 죽은 뒤다. 이 노릇을 어쩌나. 시진은 몇 번씩 혀를 차며 곧 이규를 이끌고 후당으로 들어갔다. 이제 이대가가 사람을 쳐 죽였으니 여기 있다가는 일을 당하고 말게요. 관가에서 나오면 뒷일은 내가 담당할 테니 어서 양산박으로 돌아가오. 달아나는 거야 어려운 일 아니지만 되간인한테 연루될 게 걱정이요. 내겐 단서 철권이 있으니 별일은 없을게요. 어서 이 길로 곧 달아나오. 이규는 마침내 쌍도끼를 몸에 감추고 뒷문으로 가만히 나가 바로 양산박을 향해 달아났다. 그가 떠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200여 명 토병의 무리가 제각기 창과 칼을 손에 들고 달려와서 시왕성의 집을 둘러싸고 사람을 죽인 자를 찾는다. 시진이 나서서 그 사람은 지금 여기 없소. 내가 대신 관사로 들어가서 밝히리이다. 하자 토병의 무리는 우선 시진부터 묶어놓고 다음에 안으로 들어가 사람을 죽인 시커먼 사람을 찾았다. 그러나 그림자도 구경할 수가 없다. 하는 수 없이 시진만 잡아가지고 주화 안으로 들어가 당청에 꿇어앉혔다. 이때 지부고렴은 제 처남 은천석이가 맞아 죽었다는 말을 듣고 노발대발하여 청상에 앉아 있다가 시진이 잡혀 들어온 것을 보자 곧 소리를 가다듬어 묻는다. 이놈, 내 어찌하여 우리 은지각을 쳐 죽였더냐? 시진이 고한다. 소인은 시세종의 적파자손으로 가문에 단서 철권이 있으니 이는 곧 선조 태조가 내리신 것으로 창주 본집에 있소이다. 숙부 시왕성이 병이 위중하다 하여 보러 왔더니 불행히 작고하여 장사 지내려 하던 차에 은지각이 수십인을 데리고 나와 무경호하게 집을 내어놓고 나가라 하기에 소인이 사리를 따져 몇 마디 하였소이다. 그러나 은지각이 종시 듣지 않고 수하의 무리들을 꾸짖어 소인을 치려함으로 장계 가운데 이대라는 자가 보다 못해 나가서 제 주인을 구호한다는 것이 그릇 은지각을 쳐 죽였소이다. 고렴이 꾸짖는다. 그럼 이대란 놈은 어디 있느냐? 그놈이 살인을 하고 황급하여 도망을 갔소이다. 고렴은 크게 노하였다. 이대가 내 장객이라니 내 말이 없이야 어찌 함부로 사람을 때려 죽이며 또 이놈 내가 짐진 놓아보내고서 감히 관부를 속이려 드는 게냐.
내가 아마도 맞지 않으면 직초를 안 할라. 여봐라, 저놈을 매우 쳐라. 시진은 소리 높여 외쳤다. 내 장객이 주인을 구호하려다 그릇 인명을 상하였기로 내가 알 바 아니오. 더구나 내 집에 단소철권이 있는 터에 어찌 함부로 형벌을 가하려 하시오. 단서가 그래 어디 있단 말이냐. 창주 본집으로 어제 가지로 보냈소. 고렴은 노기가 더욱 등등하여 저놈이 언감생심 간부를 겨루려 하는구나. 여봐라, 어서 저놈을 힘껏 쳐라. 무리들이 좌우로 달려들어 어지러이 친다. 사정없는 매질에 시진은 가죽이 터지고 살이 헤어지고 전신에 선혈이 가득하다. 그는 마침내 더 견디지 못하고 자기가 장객 이대를 충동하여 은천서기를 때려 죽였다고 자복하고 말았다. 지부 고렴은 곧 명하여 25군 사수가를 씌워서 옥에 가두게 하고 은천석의 시체를 검엄하여 친히 장사지내 주었다. 음부인이 제 오라비의 원수를 기어코 갚으려 하여 곁에서 자꾸 제 남편 고렴을 부추긴다. 이리하여 시왕성의 집은 정몰되고 집안 식구들은 모조리 잡혀서 갇히고 시진도 옥중고초가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었다. 한편 흑선풍 이규는 밤을 도와 양산박으로 올라갔다. 묻두령과 서로 본 다음에 시진을 따라 고당주까지 갔다가 본주 지부의 처남 은천석을 때려 죽이고 도망온 이야기를 자세히 하니 듣고 나자 송강의 놀람은 컸다. 너는 도망을 해왔으니 그만이지만 내 대신 시대간이니 살인 옥사에 걸려 고생을 하겠으니 큰일이로구나. 오학구가 곁에서 말한다. 형장, 과히 심려 마십시오. 대원장이 돌아오면 자연 하회를 알게 되겠지요. 아니, 대종 형님이 어디를 갔게 말이오. 이규가 묻자 이대가가 시대간인 장상에 오래 있으면 아무래도 일을 내기 쉬웠기에 대원장을 보내서 불러오게 하였는데 그가 창주로 가서 못 만났으면 자연 고당주까지 쫓아갔을게요. 하고 오용이 대답하는데 졸개 하나가 들어와서 대원장께서 돌아오셨소이다. 하고 고한다. 곧 당상으로 맞아들여 시진의 일을 물으니 그는 말한다. 이미 시대간이는 옥중에 갇혔고 지부는 시왕성의 일문을 다 구금하고 그 가산을 정몰하였는데 시대간인의 목숨이 조속에 있다나 보이다. 조개가 듣고 화를 내어 저 시커먼 놈이 또 일을 저질렀구나. 너는 대체 가는 곳마다 말썽을 일으키니 어찌된 놈이 그렇단 말이냐. 하고 이규를 꾸짖으니 이규는 좀 실축하여 한마디 대꾸한다. 시왕성이 그놈한테 맞아 죽었는데 그놈이 또 와서 집까지 뺏으려 하고 시대간인을 치려고 드니 나는 말도 말고 산 부처님이라도 그건 못 참을게요. 조개는 묻두령을 돌아보고 말하였다. 시대간인이 전부터 우리 산채에는 적지 않이 은덕을 베풀어 온 터에 이제 이런 위난이 있다 하니 아무래도 곧 내려가 구해내야만 되겠소. 이번에는 내가 몸소 다녀오겠소. 그러나 송강은 이번에도 형님은 산채의 주인이신데 어떻게 거길 가시겠다고 그러십니까? 시대간인가는 제가 옛 은정이 깊은 터이니 제가 형님을 대신하여 산을 내려가겠습니다. 하고 오학고와 상의하여 출전할 두령을 정하니 임충, 화영, 진명, 이준, 여방, 곽성, 솔립, 구붕, 양림, 등비, 마린, 백승 등 12두령은 마보군병 5천을 영솔하여 전대 선봉이 되고 중구는 송강, 오용, 주동, 내행, 대종, 이규, 장행, 장순, 양웅, 석수 등으로 12두령으로 마보군병 3천을 거느려 채긍하기로 하니 군졸이 도합 8천에 두령이 22명이다. 산채에 남는 조계이와 여러 두령을 하직하고 양산박을 떠나 바로 고당주로 향하니 이때 고당주 지부 고렴은 양산박 전군이 이미 지경밖에 이르렀다는 말을 듣고도 놀라지 않고 도리어 냉소함을 맞이 않는다. 저들 도적의 무리가 양산박 속에가 숨어 있다더라도 내 오히려 처 무찔러 모조리 잡아 없애려던 터인데 저놈들이 제 발로 걸어들와서 묶임을 받으려 하다니 이는 곧 하늘이 나로 하여금 공을 이루게 하시는 게 아니냐. 곧 호령을 전하여 군마를 점검하여 성을 나가 적을 맞게 하고 백성들은 성 위에 올라 수호하게 하니 관원들이 각기 군마를 영솔하고 진세를 벌여 성 밖으로 나간다. 이들과 달리 고렴수하에 300명 신병이 있으니 이름하여 비천신병이라 한다. 비천신병이란 무엇인가? 개개의 산동, 하북, 강서, 호남, 양회, 양절에서 뽑아낸 정예 호환들이다.
비천 신병들은 머리는 풀어 산발인데 몸에는 호리병을 걸고 속에 화염을 감추었다. 지부 고렴이 몸에 갑옷을 걸치고 등에 칼을 쥐고 말에 올라 이들 300신병을 거느리고 성 밖에 이르러 부하 군관을 지휘하여 진세를 벌인 뒤에 신병은 중군에 두고 깃발을 두르며 아우성치고 북치고 제금을 울려 적군이 이르기만 기다린다. 오래지 않아 양산박의 전대선봉 임충 화영 진명이 5천 인마를 거느리고 와서 서로 대하여 진을 치고 나자 피리를 불고 북을 치는 가운데 두령 임충이 장팔 3호 비껴들고 말을 달려 진 앞으로 나오며 소리를 가다듬어 외친다. 고가성 가진 도적놈아 빨리 나오너라. 고렴이 30여 명 군관을 거느리고 말을 제쳐 문기 아래로 나와서며 손을 들어 임충을 가리키고 꾸짖는다. 너희 반적의 무리들이 어찌하여 감히 내 성지를 범하는가. 임충이 소리쳤다. 이놈 백성을 해치는 강도놈아. 내 수위 경사로 지쳐 올라가 임금을 기만하는 간저 고구놈을 죽여 내 원한을 풀어보겠다. 고렴이 크게 노하여 곧 좌우를 돌아보며 누가 나서서 저 도적을 잡을꼬. 한 소리 외치니 군관 가운데로서 통제관 하나가 앞으로 썩 나서니 곧 우직이란 장수라 칼을 춤추며 말을 박차 진 앞으로 나간다. 임충이 이를 보고 곧 내달아 맞아 싸웠다. 서로 칼과 창을 어우르기 50합이 못되어 한 소리 크게 외치며 임충이 우직의 가슴을 찔러 말 아래 거꾸러뜨린다. 고렴이 크게 놀라 네 감이 나가서 우직의 원수를 갚을꼬. 말이 끝나지 못하여 또 한 명 통제관이 나오니 성명은 온문보라. 한자루 장창 손에 들고 한필 황표말을 급히 몰아 바로 임충을 취하려 한다. 임충이 바야흐로 나가서 맞아 싸우려 할 때 진명이 크게 부른다. 형님은 잠깐 쉬시오. 이놈은 내가 맡으리이다. 임충이 말을 멈추어 사양하자 진명이 곧 온문보를 취하여 싸우기 10합. 한 소리 크게 외치며 낭하봉 번쩍 들어 한 번 내리치니 문보는 골이 깨져 그대로 즉사요. 빈 말만 어지러이 뛰어 본진으로 돌아간다. 고렴은 두 장수가 잇따라 적장의 손에 죽는 것을 보자 곧 등에 진 태아보검을 빼어들고 앞으로 나섰다. 무어라 한동안 입속말로 중얼중얼 하다가 빨리 한마디 외치자 이상도하다. 고렴의 진중으로부터 한 줄기 검은 기운이 일어나 허공 중에 흩어지더니 문득 모래를 날리고 돌을 굴리고 하늘과 땅을 통으로 흔들며 일진 광풍이 일어나 바로 양산박 진중으로 휩쓸어 들어온다. 임충 화영 진명의 무리는 서로 낯을 대하여도 볼 길이 없다. 타고 있는 말들이 먼저 놀라 어지러이 뛰니 수와 군졸이 일제히 몸을 돌려 달아난다. 고렴은 이를 보고 칼을 들어 한 번 가리켰다. 300명 비천신병이 일시에 내다르며 그 뒤를 따라 강군이 지쳐 들어온다. 임충의 무리는 별이 떨어지고 구름이 흩어지듯 끊어졌다 이어졌다 하여 그대로 50리나 물러나가 하체하니 이 싸움에 꺾인 인마가 실로 1천여 명이다. 고렴은 멀리 쫓지 않고 군사를 거두어 성으로 돌아갔다. 이윽고 송강의 중군 인마가 이르렀다. 임충의 무리가 나가서 맞아들여 패한 연유를 자세히 고하니 송강이 듣고 크게 놀라 이 대체 무슨 요술이오? 오용을 돌아보고 묻자 학구가 말한다. 생각하건대 불과 사술일 것이니 만약에 바람을 돌리고 불을 물리칠 수만 있다면 적을 깨치기 어렵지 않으오리다. 송강이 듣고 가만히 천서를 열어보니 바로 제3권상에 회풍반화 파진지법이라는 것이 있다. 송강이 크게 기뻐 주문하는 말과 비결을 잘 웬 다음에 입말을 정돈하여 오경에 밥 지어 먹고 길을 두르고 북을 치며 성 아래로 지쳐 들어갔다. 고렴이 어제 이긴 군마와 300신병을 거느리고 나와서 진을 치고 나자 말 안장에 치수동패를 걸고 손에 보검을 쥐고 문기 아래로 나와 선다. 송강은 손을 들어 고렴을 가리키며 외쳤다. 내 어제 미처 오지 못하여 우리 형제가 내게 일진을 패하였거니와 오늘은 내 반드시 너를 잡아 죽여 없이 할 것이니 내 그리 알아라. 고렴이 크게 노하여 이놈 반적들아 빨리 항복 않고 기어이 내 손을 더럽힐 생각이냐. 말을 마치며 칼을 들어 한 번 휘두르고 입속말로 혼자 무어라 중얼중얼하고 한 소리 외치니 진중으로부터 한 무리 흙 기운이 일어나더니
일진 광풍이 모래를 날리고 돌을 굴린다. 송강이 이를 보자 그 바람이 미쳐 이르기 전에 자기도 입속말로 진원을 염하고 왼손으로 결을 지으며 오른손으로 칼을 들어 한 번 가리키고 빨리 한 소리 크게 외치니 그 바람이 송강의 진을 바라고 오지 않고 도리어 고렴의 신병대 쪽을 향하여 몰아친다. 송강은 크게 기뻐 급히 입말을 휘몰아 지쳐나가려 하였다. 이때 고렴은 바람이 도로 저의 진중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곧 동패를 흔들며 칼을 번쩍 쳐들고 진원을 염하였다. 문득 신병대 속으로부터 일진 황사가 어지러이 날리며 한때의 독충들이 앞을 다투어 내닫는다. 송강의 진에서 이를 바라보고 모두 놀라며 어이없어 하는 중에 주장되는 송강이 남보다 먼저 말을 제쳐 달아나고 묻두령이 그를 옹이하여 일시에 도망하니 수와 군졸이 서로 능히 돌아보지 못하고 길을 찾아 달린다. 그 뒤를 고렴의 군사가 급히 휘몰아친다. 송강의 인마가 크게 패하여 20여리를 물러가니 그제야 고렴은 재금쳐서 군사를 거두어 성내로 들어갔다. 송강은 산 밑에 이르러 비로소 잔병을 수습하여 하체하고 군사 오용에게 개교를 물었다. 이번에 2번 싸워 2번 다 패하였으니 장차 어찌하면 좋겠소. 오용이 말한다. 저놈이 요술이 있으니 오늘 밤에 필연코 겁체를 하러 올 것이오. 여기는 군마를 조금만 남겨두어 매복하고 대병은 뒤로 하여 전에 있던 대체로 가는 것이 상책이리이다. 송강은 곧 영을 전하여 양림과 백승 2장수로 군사 300명을 거느려 영체를 지키게 하고 자기는 묻두령과 함께 대체로 물러갔다. 이날 양림과 백승이 인마를 이끌고 오리 밖에 나가 풀숲 속에 매복하고 무슨 동정이 있기를 기다리더니 초경쯤 하여서다. 구름은 사방의 들판에서 일어나고 안개는 팔방에 가득 끼며 하늘과 땅을 흔들어 광풍은 몰아불고 바다와 강을 뒤엎어 비가 퍼붓는다. 갑작스런 풍우 속에 양림과 백승이 풀숲 속에 넙죽 엎드려 가만히 살펴보니 고렴이 앞을 서고 그 뒤를 300명 비천 신병이 아우성치며 몰려들어온다. 그러나 지쳐 들어가 보니 영체에는 단 한 명의 그림자도 찾아볼 수가 없다. 고렴이 개교에 빠진 줄을 깨닫고 급히 영을 내려 300명 신병이 앞을 다투어 달아날 때 양림과 백승이 일시에 내달아 국노수를 시켜 어지러이 쏘게 하며 비를 무릅쓰고 뒤를 몰아쳤다. 고렴이 왼편 어깨에 화살을 맞고 크게 낭패하여 그대로 달아난다. 양림과 백승이 사람이 적어 감히 멀리 쫓지 못하고 군사를 거두니 그때서야 비가 개고 구름이 걷히며 다시 하늘에 가득한 별빛을 보겠다. 군사를 이끌고 대체로 가서 송강과 오용에게 비바람이 크게 일어나던 일을 고하니 2사람이 다 놀라 여기가 불과 4오리밖에 안 떨어졌는데 우리는 어찌하여 그것을 모르고 있었노? 하고 묻두령을 분발하여 작은 영체 7, 8개를 세워 대체를 호위하게 하고 한편으로 사람을 양산박으로 보내서 구원병을 요청하였다. 송강은 적지 않은 인마를 꺾이고 마음의 울민함을 이기지 못하여 오용을 보고 말하였다. 고렴 한 놈을 상대하여도 이렇듯 이기기가 쉽지 않으니 만약에 다른 곳 군사가 또 와서 돕는다면 이 노릇을 어찌한단 말이오. 오용이 대답한다. 글쎄 올시다. 내 생각에는 아무래도 공손승을 청에다가 저놈의 요법을 깨뜨려야만 되지. 그렇지 않고서는 도저히 시대간인을 구해낼 방도가 없을까 보이다. 전일에도 대종을 보내보지 않았소. 그때도 못 찾고 그냥 돌아왔는데 또 어디로 가서 찾아본단 말이오. 개주가나 허다한 진시와 향촌에 무턱대고 어디 있는 줄 알고 찾아가리이까마는 내 생각에는 이 사람이 본래 도수를 좋아하는 터라 가서 있다면 반드시 명산대천의 진경일 것이외다. 이번에 대원장을 보내서 그러한 곳을 찾아보게 하시면 설마 못 만나지는 않으리라 생각이외다. 송강은 그 말을 옳게 여겨 곧 대종에게 명하여 계주로 가서 일정도인 공손승을 찾아 데리고 오게 하였다. 대종이 말한다. 그러면 다녀오겠습니다마는 누구 동행이 한 사람 있으면 좋겠군요. 아, 자네는 곧 신행법을 쓰는 사람인데 누가 동행을 한단 말인가? 그야 동행할 사람만 있다면 제가 간말을 붙여 함께 신행법을 쓰도록 해줄 테니까 그건 상관이 없지요.
그 말에 이규가 제가 따라가겠노라고 자원을 하여 대종은 마침내 그를 데리고 고당주를 떠났다. 그로부터 10여일이 지나 두 사람은 마침내 계주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틀을 성내로 돌아다니며 공선승의 소식을 물으나 아무도 안다는 사람이 없다. 사흘째 되는 날은 성 밖으로 나가 돌아보기로 하여 노인만 보면 곧 공손이 예를 베풀고 물었다. 혹시나 공선 선생이 어디 계신지 모르시나요? 그러나 모두 모른다는 대답뿐이다.